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선 잘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요. 옐런 장관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나가기 전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는 걸 상당히 강하게 암시했는데요. 그 내용 속에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행에 대한 제재나 러시아 암흑선단에 대한 제재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옐런 장관은 중국은행과 관련된 우려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이 발언은 상당히 센 겁니다. 옐런 장관은 저는 필요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한다면 특정 은행에 대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절대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또한 구체적인 우려를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은 지금 중국의 작은 소형은행에 대한 제재들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중국 대형은행입니다. 공상은행, 농업은행, 글로벌 순위에서도 탑에 들어가는 은행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미 올 초에도 옐런 장관은 그에 대한 암시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중국 은행들은, 특히 중국 대형은행들은 정말 러시아에 대한 거래를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런 장관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아직까지도 음성적으로 중국 대형은행들이 러시아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옐런 장관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녀는 대형 중국은행들에 대한 경고가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 은행이 달러 기반 거래에서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은행들은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제재의 사용에, 그러니까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가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며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와의 무역을 원하지만 그들의 은행이 제재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국 당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은 언제든 제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옐런 장관이 말한 거겠죠. 만약에 여기서 중러 관계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미중 패권 경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언제든 중국 대형은행을 제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무역 결제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옐런 장관이 한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유가 상한을 더 낮출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서 배럴당 $60의 가격 상한선을 주고 있는데요. 이걸 더 낮출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의 유령 선단이 더욱더 범람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기사에 암흑선단이라고 했는데요. 제재 대상 국가의 원유나 자원을 비밀리에 운송하기 위해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을 비활성화하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석유를 실어 나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 배들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다. 이 배들은 또 음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감시가 되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주변국들이 떠안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 암흑선단이 지나는 가장 대표적인 길목이 대한해협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거의 보도가 안 됐는데요. 실제 외국의 싱크탱크들이나 외국의 연구기관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다음 기사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다시 러시아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유럽 12개국이요, 러시아의 유령 선단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독일 등 12개국, 영국, 독일을 포함해서 폴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인데요. 이 나라들은 주로 발트해와 북유럽에 인접해 있습니다. 주로 러시아의 유령 선단은 북극해나 이런 데서 출발해서 이 루트를 통해서 대서양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유령 선단을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공해상에서는 선박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스 가르 스텔의 노르웨이 총리는 의심할 권리를 행사해 검문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심할 권리랑 공해상에서 선박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제해양법의 제한을 감안하면서도 특정 선박이 불법 활동이나 제재 회피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이를 추정해 검문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거를 쓰면 러시아의 유령 선단이나 러시아 쪽 배들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력 충돌을 한다고 일반 민간 선박이 총을 쏘지는 않겠지만요. 서로 충돌을 한다든지 격렬한 충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이 이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러시아의 돈줄을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단속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유령 선단은요, 선박이 무보험 선박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박에 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거의 서방 보험사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서방 보험사들이 러시아 선박에 보험을 제공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무보험 선박이 또 다니면 각국이 또 단속을 하거든요. 보험 없이 다니다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요.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어서 단속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이 단속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를 어떻게 또 변화시킬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우리 이렇게 자원을 달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걸 영국의 일간지죠. 텔레그래프가 보도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보면 정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식민지처럼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긴 한데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이거 트럼프가 지나치게 솔직해가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이 솔직하다는 게 좋고 나쁜 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편의 배려 없이 자신의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 생각은요. 만약에 이런 게 없었어도 미국이 상당한 자원을 가져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 과거 큰 전쟁이 났을 때 그걸 도운 나라들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 사실 그 나라에 어떤 개발 가능한 자원이 있을 때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대로 아마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사업 그리고 여러 자원을 가져가는 건 아마 정해진 수순일 겁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이렇게 했다는 건 그거보다도 좀 더 많은 걸 받아내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이번에 트럼프가 제시한 조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건넨 자원협상 초안을 보도했습니다. 협상안에는요, 주요 광물뿐만 아니라 항만, 인프라, 석유, 가스 등 우크라이나 경제 전반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건넨 문서 초안의 이름은 재건투자기금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석유, 가스, 항만 등 인프라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자원 채굴 수익 및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 50%를 가져가고 이에 대한 유치권을 확보하는 것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협정 초안은요, 우크라이나에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 우선 매수 청구권을 미국이 갖고요.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조치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권국가 면제 특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협약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사실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뉴욕법이 적용됩니다. 우크라이나법이 아니고요. 뉴욕법이 적용되고 조정 절차는 국제상공회의소 규칙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이 또한 뉴욕에서 영어로 진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죠. 텔레그래프는 이 협정을 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들이 국무부나 법무부의 관료가 아닌 민간 변호사들이 작성한 것으로 텔레그래프는 분석했다는데요. 이 말은 전혀 외교적 수사를 쓰지 않고 미국의 이해에만 초점을 맞춰 공격적으로 써졌다는 거죠. 이걸 볼 때 이 문서를 건넨 건 절대 외교적인 수사를 하겠다나 외교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위협용으로 건넸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을 할 때도 언론이나 이런 데를 공격할 때 백악관이나 이런 걸 통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 변호사가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위협적인 문구를 써서 보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공격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국가 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텔레그래프는요, 트럼프의 요구가 사실상 전후 배상과 같은 수준의 부담을 부과하는 내용이라 이를 전달받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의 요구는 과거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부담하게 된 보상금보다도 더 무거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지난 10일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요. 우크라이나에 5천억 달러, 약 720조 원어치의 히토류를 미국에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거부하면 러시아에 넘겨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히토류 자원을 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엄청난 돈을 썼고요. 더 이상의 지원은 어리석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랑 친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요. 이 요구가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완화하고 미국이 이익이 얻는 방식으로 협력을 이어가려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의 보수 중에는 약간 정치 구단 같은 사람이 린지 그레이엄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 비판했지만 일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과 또 키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같이 골프도 여러 번 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제적 사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상원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은 이런 보도가 나니까 이제 이거를 톤 다운 시키려는 거죠. 이렇게 의도는 꼭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과격한 문구일 뿐. 이거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과격한 용어를 사용한 거고,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이익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라고 진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린지 그레엄 의원은요, 이런 히토류나 이런 걸 우리가 가져간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권을 우리가 가져간다라는 것이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협정은 오히려 러시아에 불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건 약간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거긴 한데요. 린지 그레엄 의원은 이렇게 톤 다운 시키면서 여론을 달래고 있는 거죠. 반면 EU 은행들은요, 제재 대상이 아닌 일반 러시아인도 계좌 개설을 거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럽에 이주한 지 오래됐어도 계좌조차 개설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게 참 여기서 보면 그냥 그런 듯하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란 사람, 러시아 사람 이런 분들 계좌 개설하기 참 어렵거든요. 은행들은 특징이 리스크 있는 걸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EU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EU 규정상 합법적인 거주자는 기본 계좌 개설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은행들은 내부 리스크 관리 정책을 이유로 러시아인들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진짜 생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변호사를 동원하거나 결국 안 되면 암호화폐를 이용해가지고 금융거래를 하는 그런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30년 전 러시아에서 포르투갈로 이주한 스베틀라나 사란체바 씨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6개 은행의 계좌 개설을 거절당했답니다. 30년 전에 왔는데도 그렇네요. 온라인 은행 머니라는 곳이 있는데요. 포르투갈 시민에게만 계좌를 개설해 준다고 했고요. M26이라고 유명한 독일계 은행입니다. 독일계 핀테크 은행인데요. 이 독일 남편과 공동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더니 그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요, 포르투갈, 독일, 핀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20명과 변호사들을 인터뷰했고요. 이들은 대부분 은행 계좌 개설 또는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학생도 있고요. 독일에 20년간 거주한 두 아이의 어머니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푸틴에 반대하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들도요,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EU 규정에 따르면 모든 합법적 거주자는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해야 하지만 러시아와 벨라루스인은 10만 유로, 그러니까 약 1억 5천만 원 정도죠, 이상의 예금을 금지당하는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은행들은 제재 준수를 위해 아예 러시아인 고객을 받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전쟁이 이렇게 일반인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지만요, 그걸 한다고 해서 EU의 규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제재란 특징이요, 뭔가 해결된다고 해서 바로 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법률로 된 것도 많거든요. 이 법률로 된 거는 하루아침에 풀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협상해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미국의 협상을 유럽에 있는 여야가 모두 받아들일 가능성도 낮고요. 또 미국 내 푸틴 트럼프 히토류와 국방비 감축 논의, 중국 참여 가능성도 언급이라고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미국과 히토류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히토류 매장지를 포함해 협력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관련해서 자신들이 개발권을 갖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그래, 우크라이나도 네가 가져, 대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먹은 이 영토이권도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욕망을 그대로 읽어가는 건데요. 그 내용 한번 자세히 보면요, 푸틴 대통령은 24일 러시아 국영방송 채널인 원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포함한 외국 파트너들과 히토류 개발 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 기업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동 프로젝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미국 기업 간의 접촉이 이루어졌고 공동 프로젝트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뒤로는 기업들을 동원해가지고 러시아의 이권과 러시아를 통한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이번 발언은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주요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직후에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니까 푸틴도 이 화답에서 우리 이미 히토리 협상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도 히토리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는 해당 협상이
이번 주 내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히토류 문제는 또 여기서 미국이 또 따로 협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내의 히토리움 문제도 또 미국과 러시아가 물밑 협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히토류가 있는데요. 그 히토류 대부분이 러시아 점령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 국경선은 향후 국경선이 될 지역들에 히토류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그럼 네가 히토류 원하지? 네가 원하는 거 여기서 가져와."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을 꼬셔서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뤄내고자 하는 거겠죠. 러시아 미국 간 알루미늄 협력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푸틴 대통령은요, 소련 시절 크라스노야르스크에 건설하려고 했던 수력 발전소와 알루미늄 생산 시설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러시아 생산자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면 약 200만 톤의 알루미늄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시장 가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여기 알루미늄이 언급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은요,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 중단하겠다고 바로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요, "그래, 유럽 니들 중단해봐. 우리는 미국으로 공급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푸틴 대통령은요, 러시아와 미국의 국방비 50% 감축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라면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중국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중국이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군사 협력에 중국을 넣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도 미국과 러시아 간의 ICBM, 핵협정 이런 데 다 중국을 넣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중국은 이런 협정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지금 중국이 얼마나 핵 개발을 하고 있고 몇 기의 핵탄두 미사일이나 핵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최대의 적이라고 놓고 러시아와 협력하고 그 안에 중국을 넣으려는 프레임을 계속 짰거든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그런 트럼프의 계획에 맞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요, 미국, 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 상황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트럼프랑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나 도와줘야 돼." 해서 푸틴이 갑자기 중재자처럼 돼서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면서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죠.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국제 질서의 비정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나서고 푸틴도 거기에 화답해서 이렇게 하지만 영국이나 유럽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러면 유럽의 제재 패키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유럽도 3주년을 맞아 16차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트럼프 보란 듯이 한 건데요. 그 알루미늄의 단계적 수입 중단, 아까 푸틴이 알루미늄 말했잖아요. 이 알루미늄의 단계적 수입 중단을 했고요. 닌텐도 스위치도 수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의 이 조작 키가요, 드론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또 여기서도 리창호, 신금철 등 북한의 고위급 장성, 그다음에 2명도 제재를 했습니다. 기업 및 제재 대상은요, 83개 대상이 추가됐고 48명의 개인, 그리고 35개 기업이 들어갔습니다. 유령 선단은요, 74개 비EU 선박이 추가 지정됐고요. 그리고 EU 한국 접근 금지와 해운 관련 서비스 제공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금융으로는요, 러시아 중앙은행의 금융 메시징 시스템 SPFS라고 하죠. 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고요. EU 메시징 금융 메시징 서비스, 이게 스위프트죠. 이에 대한 제공 금지 대상은 13개 지역은행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웬만한 은행을 통해서는 거래를 거의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제재 중에 특징적인 거는요, EU 내 러시아 원유 석유 제품의 임시 저장 금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는 러시아 선박이라도 그 선박에 그 원유를 싣고 오더라도 최종 목적지가 EU가 아니면 임시 저장을 EU에서 허용해 줬다고 합니다. 이게 뭐 국제 무역이고 어쩔 수 없이 러시아를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줘야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마저도 EU에서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수입 급증으로 제재 구멍이라고 지목된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은 이번에도 제외됐다고 합니다. 이미 헝가리가 우리 가스나 원유 못 받고 있다고 지금 러시아 제재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막 EU 내에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요, 이날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서요, 그러니까 러시아죠. 러시아가 항구적 평화협정 유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더 확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EU가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지만 지금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봤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치는 생물이고 국제관계도 생물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 이상으로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트럼프와 러시아의 평화 협상이 가속되고 있지만 EU는 16차 제재를 승인하자마자 그 다음 날 또 바로 17차 제재 패키지 논의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프라우다라는 신문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프라우다가 21일 날 보도한 게요. 16차 제재 패키지를 승인한 후 즉각 17차 제재 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외교관은요, 우리는 제재에 대한 작업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차 제재 패키지에서 LNG 등의 에너지 부분 문제가 빠졌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 17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대한 어떤 시기의 제재 조치나 그 규제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6차 제재 패키지 승인 과정에서도 헝가리가 계속 어깃장을 놨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외교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결국은 승인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이미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어왔다. 결과적으로 제재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EU는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그 안에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16차 제재가 승인되자마자 바로 17차 제재 논의로 넘어갔다는 거는요. 그만큼 EU가 이제 제재에 진심이라는 겁니다. 이미 2024년 제재 벌금이요. 역사상 처음으로 EU가 미국을 앞섰다는 통계도 있으니까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미국과 광물 투자 조약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아주 웃깁니다. 기자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불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렇게 말했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화제를 돌렸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말한 건 단순히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올려서 사실상 박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나?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EU 기자회견에서도요. 자신이 독재자라고 칭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이냐라고 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나는 그를 존중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많은 장비와 자금을 지원했고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독재자라고 말한 것도 기억도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존중하고 젤렌스키도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바로 며칠 전에 말했는데요. 그걸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때 그렇게 독재자라고 말할 때는 그 우크라이나 관무협정을 빨리 사인하게 하기 위해서 협박하듯이 말을 했고요. 사인하러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바로 난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웠거든요. 매일 가짜 뉴스라고 하고 너 어디 출신이냐, 네가 국민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엄청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는 자기가 이제 홍보할 게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잘한 걸 업적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스, 트럼프 대통령의 앙숙이라고 할 수 있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백악관 출입 기자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걸 때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통화하는 게 아주 친근하다는 뜻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가장 많이 비판하는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예를 들자면 톰 잘 있었니? 이러면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은 기자들이 그걸 기사를 또 써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자기한테 전화를 했는지.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고 그 수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나는 유연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거짓말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 바꿔갈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물으면 제재 해제는 없다고 계속 말을 해왔는데요. 근데 최근 보도들은 보면 백악관이 휴전을 위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제한다고 해도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바로 도움이 되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제재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각국의 러시아 제재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일본도 서방에 맞춰서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 해제한다고 다른 나라들이 막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하면 유럽도 따라가고 일본도 따라가고 했지만 이번에는 전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한다고 유럽이 바로 따라가느냐? 물론 시간을 두고 전쟁이 해결되면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푸틴에 대한 어떤 유럽의 종합적인 판단이 서야 뭐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기사를 보면요. 로이터 통신이 4일 보도한 겁니다. 백악관은 국무부와 재무부의 특정 기업 및 러시아 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러시아와 휴전을 할 때 뭔가 당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근을 주기 위해 이런 제재 해제를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특히 개인에는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올리가르히들과 이 친분이 있다고도 자랑을 여러 번 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500만 달러짜리 영주권을 살 거다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 해제도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제재 해제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일부 조치는 행정명령으로 즉시 시행 가능하지만 특정 제재 해제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보다 미 의회가 하는 제재가 요즘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법률로 정해놓은 거는요. 사실은 미국의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의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게 있어서요. 60% 이상이 동의해야 되는데 어느 정당도 60% 이상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다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협의가 돼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제재는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또 러시아 제재가 일부 해제된다고 해도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로 바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데요. 그 이유는요. 러시아가 지금까지 서방 기업들을 압류하거나 자산을 몰수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잘못 들어갔다가 상황이 악화돼서 또 자산이 몰수될 수 있잖아요. 푸틴 정권은 그대로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로 인한 정권이 바뀌거나 또 서방의 정권, 트럼프 정권에서 다른 정권으로 바뀌면 또 다른 제재가 가해질 수 있고 그러면 자산에 대한 몰수가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한 미국 기업이 소유한 러시아 최대 통조림 생산업체를 임시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상 국유화 조치라고 합니다. 또 독일 유니퍼, 프랑스 다농, 덴마크 칼스버그 등 서방 기업들 또한 유사한 조치를 당했고 기업 자산도 압수돼서 친정부 인사들에게 재매각되고 재배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요. 이미 서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서방 기업에 대한 자산 몰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갖춰놓았기 때문에 언제든 진출한 기업들의 자산이나 경영권을 그냥 강탈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기업들이 쉽게 진출할 수가 당연히 없는 거죠.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해제를 하면 러시아 경제의 숨통은 트이겠지만요. 서방 동맹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EU에서 반대를 하면 기업들이 또 쉽게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 미국이 물론 큰 시장이긴 하지만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재 해제를 한다라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두고 종합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격하지만 합리적인 모습을 우리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그 관련된 뉴스가 많이 쏟아져서 또 많이 아셨겠지만 저희는 난 이면을 들여다보자고 이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우크라이나와의 협상도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북한과의 협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과거부터 있었던 미국의 원칙을 지키면서 물론 뭐 여러 소란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수많은 소란이 있지만 결국은 우크라이나와의 핵심 가치는 흔들리지 않게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요. 고위급 회담을 열고 30일간의 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 당국자 간 협의를 진행하고 주중 정상 간 통화를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정상 통화를 통해서 러시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 30일 휴전 받아라. 여기서 전쟁 그만두자라고 트럼프가 직접 설득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은 휴전 추진과 함께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와 안보 지원을 즉시 재개할 것을 발표했고요. 양국 정상은 장기적인 안보 보장 및 우크라이나의 광물 개발 협정 체결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은요.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했고요. 우크라이나 측에서는요.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 루스템 우메로 국방부 장관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실세들이 모여서 협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30일간의 임시휴전을 수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와 소통을 통해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휴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특유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공동성명 발표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이제 우리는 러시아로 가야 한다 라면서 푸틴 대통령이 휴전안을 수락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가 11일 또는 12일 중에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요, 자신도 이번 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러시아로 넘긴 거거든요. 만약에 러시아가 이 공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계속 해왔던 말이 있잖아요.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할 거다. 이걸 고리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어요. 지금 푸틴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걸 내가 받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머리에 계산은 서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여기를 받아낸 다음에는 이제 러시아로 공을 넘긴 거예요. 이제 전 세계 눈은 러시아로 가게 됐고 러시아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요. 유럽이 보기에도 이게 크게 나쁜 딜은 아니네 라고 생각이 되게 된 겁니다. 트럼프가 과격하게 나와서 막 푸틴의 편만 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보니까 마지막 부담을 푸틴에게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주요국들도 회담 결과를 환영하면서 러시아의 휴전 수용을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공동 입장문에서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했고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트위터를 통해서 놀라운 외교적 돌파구라고 했습니다. 얘들이 또 이렇게 또 돌파구를 마련하는구나. 트럼프가 또 이런 변주를 줘서 또 이렇게 푸틴을 압박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 러시아가 휴전안을 수락하는 경우 휴전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미국의 중재 하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 재침공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는 종전 협상 절차에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종전 협상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6.25를 보면요, 이 휴전 협상이 타결되는 데까지 2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빠지고요. 왜 우리는 휴전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빠지고 미국과 북한, 중국 간의 휴전 협상이 체결되죠. 그래서 저는 이 30일 휴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6.25에서도 봤습니다. 마지막에 고지전하면서 한 뼘 땅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거든요. 트럼프는 이런 거 막자는 거예요. 쓸데없이 한 뼘 땅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걸 막자. 여기서 딱 그만두고 우리 협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협상하는 기간 동안 휴전이 풀렸다, 다시 휴전했다, 이게 계속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만두고 만나서 얘기해보자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중재 하에 한다는 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이 시간이 지나면 우크라이나 반발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휴전하는 나라들의 보통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협상에 나가지 않았고 부진 통일을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월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베트남과 미국이 휴전 협상을 할 때 월남은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휴전 협상을 타결했을 때 월남은 난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북쪽으로 공격해 올라가죠. 그래서 전쟁이 나고 미국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미국이 남겨진 그 월남의 부패와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나니까 월남이 그냥 무너진 겁니다. 이것처럼 사실 당사국들이 휴전 협상에서 자신의 영토를 넘겨주고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미국의 주도로, 사실상 우크라이나보다는 미국의 주도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특유의 이제 미치광이 전략, 그리고 압박 전략으로 그 러시아를 압박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 협상을 할 수 있는 중대 분기점을 마련한 것은 사실은 같습니다. 이 과정까지 오는 데 대해서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광물 자원 문제 때문에 또 많은 논란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어찌됐든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한 건 맞고요. 여기서 새로운 분기점이 마련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